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4년 만에 관계를 격상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찬성표, 이른바 이탈표가 늘어났지만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당내 여론을 다잡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데 미묘한 시기와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가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사 표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의 단일 대우 유지에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여러 가지 민생이나 전국 상황을 잘 헤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술렁일 수 있는 당내 여론 다잡기에 나선 건데 야당은 양심에 따른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여당 의원들도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께서는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특검에 찬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이탈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 저녁에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 회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계는 편하게 밥 먹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찬 참석자는 YTN과 통화에서 2주 전에 잡은 약속이고 이마저도 지난달 예정됐던 모임이 미뤄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등을 두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친윤계가 한 대표 리더십의 직접적인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만찬이 친한계의 본격적인 세력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당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ARS 방식으로 조사한 후보 적합도 결과를 비교해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류재성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단일 후보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퇴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기돼 유권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관계자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데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 차례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며 제도의 신뢰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겠다며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후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2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이에 대해 검찰은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심의 의결을 가능하면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서로 어긋나는 판단이 나온 경우 검찰이 입맛에 맞는 결론만 취사 선택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족 통제란 당초 취지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원하는 어떤 수사 결과를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좀 전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위원회에 포함된 일부 비전문가들이 법적 쟁점을 판단해 의결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적절치 않은 사안인 거예요. 명품 가방 사건을 계기로 수심위가 수사 결과에 명분만 더해주는 요식행위란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위원회 구성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의 한 도로입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곳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차를 몰던 문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문 씨는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 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급차가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킨 경찰은 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조만간 용산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 씨는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겨냥해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들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축제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남았는데 아쉬운 시민의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가을 밤하늘이 형형색색의 불꽃으로 물듭니다. 그림 같은 불꽃다발이 공원을 환히 비출 때마다 관람객들은 감탄과 환호성을 쏟아냅니다. 불꽃 하나하나에 분주히 휴대전화 셔터를 누르며 가족과 연인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도 합니다. 매년 보러 오는데 볼 때마다 해마다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보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가 뭔가 신기했어요. 터지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태극이요. 뭔가 동그란 느낌이었어요. 1시간 반 넘게 진행된 축제가 막을 내리자 하나둘 자리를 뜨는 관람객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앉았던 돗자리를 정리하고 먹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만 쓰레기 먹었던 거 치우려고 다 정리해서 가져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공장소니까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투기 문제도 반복됐습니다. 공원 잔디밭 군데군데엔 버려진 나무젓가락과 종이컵 등 일회용 식기는 물론 일회용 돗자리까지 펴진 채 버려졌습니다. 불꽃축제 관람 뒤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원을 빠져나간 겁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옆자리도 막 버리고 왔어요. 대형 쓰레기 수거 그물망은 인파가 버린 비닐봉투와 종이상자 등으로 넘쳐버렸습니다. 뒤에 보면 많이 안 돼 있고 길바닥에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해요. 불꽃축제는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에선 안전관리 인력 3,400여 명을 투입했고 사고 예방에 나선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들도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차량 통제와 질서 유지에 동참하면서 귀갓길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또 어제는 완연한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활짝 핀 메밀꽃밭과 산속의 트레킹 코스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10월의 첫 주말 표정 고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쏟아져 알알이 박힌 듯 메밀꽃이 활짝 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맞으며 꽃세상에 빠져듭니다. 자연적이니까 좋았어요. 특히 엄마 아빠랑 거니까 좋은 것 같았어요.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소중한 추억을 담아갑니다. 메밀꽃밭 이렇게 넓은 거는 처음 와보는데 정말 괜찮고 가족들이랑 추억 쌓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산허리를 감싼 운해가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원도 홍천의 마중길 1호. 산림청이 산림 관리 등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만든 임도인데 첫 트레킹 대회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걷다가 지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힘을 북돋아줍니다. 자연과 하나 돼 10km를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옆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임도의 주위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10월의 첫 주말, 산으로 들로, 가을색으로 즐겁고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저마다 기록을 세우면서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시민들이 노래에 맞춰 몸을 풉니다.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도 나서 격려합니다. 잘 뛰려면은 일단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페이스를 잘 지켜서. 참가자들은 나름의 목표도 세우고 가족의 응원도 받으며 열의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라서 다치지 않고 1시간 한 15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40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인데 이제 사회를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뛰어야죠 각자. 출발! 드디어 출발. 도로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선글라스에 보호대까지 단단히 준비하고 나선 시민들도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달리는 엄마 아빠도 선선한 날씨에 달리기를 즐깁니다. 저는 할만하고요. 오랜만에 뛰어갖고 와이프가 좀 살 떼놨고 지금 처음 뛰는 거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5km. 열심히 뛰다가 힘들면 속도를 줄이고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저도 일부 구간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도심 속에서 마라톤 코스를 뛰어보니 답답했던 마음도 풀리고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어린아이도 할아버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참가자까지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결승선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인도해줘가지고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길도 너무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그리고 같이 달려주시는 우리 영수님도 너무 잘 달려주셔서 오늘 즐겁게 뛴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아는 형이랑 이제 같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좋은 레이스 펼친 것 같습니다.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에는 5,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이렇게 저마다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 도림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같은 동 주민 9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다른 이웃 주민 80명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도로에서 달리던 경차와 트랙터, 견인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트랙터와 견인차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차가 트랙터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견인차가 트랙터와 추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상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레바논에 있던 한국인과 가족 등 97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의 활약과 함께 외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으로 대피 작전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들이 서울 공항에 도착한 군 수송기 시그너스에서 내립니다.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이 시그너스를 타고 무사히 귀국한 겁니다.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좀 그동안 좀 무서웠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고맙고.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없어지자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시그너스와 함께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레바논으로 급파됐습니다. 그 사이 교민들은 폭격을 피해 수도 베이루트로 집결했고 현지 시각 4일 베이루트에 도착한 시그너스는 이들을 태운 뒤 곧바로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철수 국민 97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30%가 넘습니다. 어린, 젊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주유소로도 불리는 시그너스는 과거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철수 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도 투입됐지만 필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레바논에는 아직 교민 30여 명이 남아있는데 주 레바논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은 이번에 대피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현지에 남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레바논에 300만 달러, 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안 되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9,0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CNN이 현지 시간 4일 현지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어린이 127명을 포함해 1,400명을 넘고 부상자는 7,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하루에만 어린이 50명과 여성 94명을 비롯해 최소 55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내일로 발발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날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알리. 출생 10하루 만에 피란길에 오른 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지금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도록 예방접종 한 번 받지 못했고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느덧 혼자서 몇 발짝 걸을 만큼 자랐습니다. كنت مرتبة له حياة تانية كتير حلوة بس سبحان الله الحرب غيرت كل الملامح هذه يعني حطتنا بمتاهة أصلا إحنا يا دوب بس نعيش اليوم بيومه ما بنعرف إيش بنصير حتى فيش تخطيط أصلا. 알리가 첫 돌을 맞기까지 개전 초기 일주일간 잠시 포성이 멎은 걸 빼곤 전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 4만 2천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고 가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확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Rest assured, Israel will fight until the battle is won, for our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 전쟁의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us tâchons de ne pas demander un cessez-le-feu tout en continuant à livrer les armes de la guerre. Et je pense que c'est simplement de la cohérence. Et donc je vous confirme que, pour ma part, je considère qu'aujourd'hui le cessez-le-feu à Gaza est une priorité. 전 세계에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빚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가자 전쟁 발발 1년인 7일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움이 있건 없건 승리할 것이라며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돼 온 하셈 사피에딘이 이스라엘군 공습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레바논 안보 소식통은 이날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에 사피에딘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현지 구조되는 폭격 장소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사피에딘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뇌부를 대거 잃은 헤즈볼라가 나스랄라의 장례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4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나스랄라의 장례도 거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규범에 따르면 시신 부패를 최대한 막기 위해 사망 24시간 이내에 매장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중동 정세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전선은 계속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원유 수송 차질이 발생해 국제 유가와 안정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원유 정제 시설. 이스라엘이 세계 9번째 산유국인 이란의 석유 인프라 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처럼 달러와 금,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상승세입니다. 이란의 공격 직후 금 31.1g의 가격을 의미하는 트로이 온스당 2,699달러 선에서 거래됐는데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위기 등을 언급하며 내년 초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2,7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달러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10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06%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중동 분쟁의 여파가 이란의 석유 생산과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Once you get into a new conflict, you cannot control all of the variables. So this could literally engulf more countries. The whole region could be engulfed in years and years of conflict.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서 공급 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분쟁 확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가 막힐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원유 수출도 악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가운데 세계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째 내렸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33주 만에 1,5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지난달 1%대로 내려온 물가 둔화세에 힘이 실릴 소식이지만 중동발 유가 강세가 변수로 꼽힙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계속 내림세입니다. 10주 연속 떨어지면서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58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원대 진입은 지난 2월 이후 33주 만입니다. 경유도 리터당 15원 가까이 내리면서 1,420원을 기록했습니다. 2, 3주 전부터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금주에 나타난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기름값 내림세로 물가 안정에도 당장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달 1%대 물가를 이끈 것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석유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석유류가 가중치가 큰데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물가가 좌우될 거라는 건데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습한다면 유가가 크게 뛸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석유 시설이 저장고가 있을 수가 있고 석유 생산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장 시설이라도 거기를 공습을 한다고 그러면 세계 유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중동발 긴장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1% 가까이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이 들썩일 수 있는 만큼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4.4로 8월보다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산출합니다. 지난 7월 120일, 8월 120.7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조사 대상인 5개 식량 품목군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탕이 125.7로 10.4%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8월에 발생한 화재로 설탕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 걸로 분석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가을 배추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배추 수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농촌진흥청과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과 도매법인은 약재비 지원에 나섭니다. 농협이 지난달부터 6억 원을 투입해 계약재배 농가에 약재와 비료를 최대 30% 할인 공급 중인데 이어 대하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도 가을 배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주산지에 5억 상당의 약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7% 줄어들 걸로 예상되지만 작황 관리를 잘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응급실 진료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소방청은 일선 소방관들에게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방관들은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남성들이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입과 눈을 가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서울 지역의 소방관들.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에 나선 겁니다. 최근 소방청이 내린 언론 대응 제한 지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청은 지난달 12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영상 촬영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전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일부 대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소방 공식 의견인 것처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거부 문제가 일부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도되면서 추석 연휴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 소방관들은 소방청이 사태 해결 노력보다 언론 접촉을 틀어막는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은 각자 개인적으로 입틀막을 상징하는 걸로 했는데 이들은 소방대원의 목소리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 대응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챌린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놔주고 나는 성장 호르몬 제제 시장이 4천억 원대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아이들이 장기간 맞을 경우 말단 비대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어보곤 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키 크는 주사라면서 과장하는 광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관련 시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해마다 평균 30% 넘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4,445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물론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뼈의 세포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결국 뼈를 늘리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장애, 터너 증후군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인 호르몬 주사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랜 시간 맞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는 말단 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의사 등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성장 호르몬 오남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성장 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색깔, 퍼스널 컬러라는 말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체형부터 머리, 성격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기 분석을 통해 모두 따르는 유행보다는 나다움을 찾으려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5입니다. 세세한 이목구비 길이부터 전문 기계를 활용한 피부색 측정까지 거치자 나만의 색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 엘레강스하고 샤프한 이미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 도구를 활용한 얼굴형 분석으로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제안하고 이쪽이 훨씬 맞아요,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체형도 진단합니다. 웜톤 아니면 쿨톤, 비교적 단순한 퍼스널 컬러에서 시작한 자기 분석 서비스는 어느덧 다양한 분야로 체계화됐습니다. 컬러 테스트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얼굴형, 얼굴 사이즈, 키, 체형까지 다 분석해서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좀 새롭다는 느낌? 유행의 틀에 맞추기보다 나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있는 그대로 잘 살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서비스는 세대를 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대는 절반 가까이, 30, 40대도 30% 넘게 서비스를 경험해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SNS에서도 상담 전후 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인기 콘텐츠로 등극했습니다. 이처럼 나다움에 주목하는 경향은 외모 관련 소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 인기를 끈 것도 자기 분석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 ENTJ예요. 저 INTJ요. ISFJ예요. 내가 이런 면도 있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안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면도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대중문화에서도 비슷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가 개봉 때마다 국내 극장가를 달구는 데는 나의 감정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인공 라일리처럼 나의 숨겨진 감정을 알아보는 체험 행사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하고 이제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지금 문화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라로 평가받던 우리 사회.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면서 자기 분석은 젊은 세대 사이 반짝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이제는 세대 간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신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 조형물 앞 어린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로봇에 숨겨져 있는 퀴즈를 풀어냅니다. 나이스! 이게 0이잖아. 웹툰을 보고 놀이공원 곳곳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정답을 풀어내는 추리게임입니다. 웹툰이랑 방탈출 게임이랑 같이 합쳐진 게 재밌었어요.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되게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는 추리 형식이라 되게 재밌었어요. 기존 놀이기구에 게임 디아블로4의 요소를 더한 곳은 종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게임의 주요 배경이 정글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놀이기구를 탄 채 탐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세대를 넘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축제입니다. 1박 2일 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와 함께 체험 행사와 포토존,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소통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세대 간의 견고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울산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730만 명을 훌쩍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나경훈 기자입니다. 풍성하게 자란 팜파스 그라스와 분홍빛 핑크뮬리 사이로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어느새 가을바람을 맞으며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심취합니다. 울산에 살아서도 이렇게 예쁜 국가정원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도시에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국가정원으로 자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완전히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나무가 빼곡한 심리대 숲은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걸으며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평지에 있는데 산길에 온 것 같고 공기도 좋고 시원해서 오늘 안 그래도 날 더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땡볕에 안 놀고 그늘에서 놀기도 딱 좋고. 태화강 국가정원의 매력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의 누적 관광객은 244만 명, 1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리대 숲의 관광객 수는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덕분에 울산의 전체 관광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누적 관광객은 55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184만 명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한 해 관광객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9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울산 관광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국가정원 효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다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지구촌에 알리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현재 35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지난 1994년 국토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에 문을 연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한독 두 나라 사이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원 30돌 기념 한국문화축제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장 소식 독일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K-팝 그룹의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단아한 한복을 실제 입어본 사람들은 색다른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있는 떡볶이 부스 앞에는 긴 대기줄까지 늘어섰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주 독일 한국문화원의 개원 30주년 기념 복합 한국문화축제의 풍경입니다. Very amazing. There are no words for it. So this was a really good thing to try on the hanboks because I love it how it looks, the colors. I mean, wonderful. So. 최근 독일에서는 일상에서 한국 음식을 즐기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K-팝에 대한 열정이 한국이란 나라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We're both learning Korean at the Korean school here in Berlin, and we're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so it's more of a given. It's like we enjoy the food, the culture, the music, of course, and K-drama and all that good stuff.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이런 독일인들의 관심을 적극 반영해 송편빚기, 한글 게임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렸습니다. 첫날부터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올 정도로 현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문화, 우리 문화자원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가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공적인 축제에 고무된 주 독일 한국문화원. 한류 저변 확대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죠.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은 일반 환자와 따로 분류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가 필요한데요. 만약 방사선 피폭이 되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임늘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이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지 하루 뒤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나자 화상을 입은 듯 손바닥은 새까맣고 껍질도 벗겨져 있습니다. 시사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면 일반 병원보다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비상진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선량평가 방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피폭량을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줄기세포 배양 치료 등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즉, 환자 피폭 상황에 따라
증상에 맞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내부 오염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격리된 응급진료구역에서 방사능 오염 계측기로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오염이 확인되면 격리병동으로 옮긴 뒤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방사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방사선 1차, 2차 비상진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해 31곳입니다.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병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누출 등 피폭 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담당하고 2차는 1차 기관에서 후송된 환자의 전문 치료 등을 수행합니다. 1차,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전화를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된 환자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피폭 전문 진료는 물론 방사선 관련 건강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프로야구 KT가 막강 마운드와 문상철의 투런포를 앞세워 준 플레이오프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KT는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발 고영표가 4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고 이어 나온 불펜진이 LG 타선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타선에선 2회 문상철이 투런포를 터뜨렸고 2대1로 쫓긴 5회에는 배정대와 심우준이 연속 2루타를 쳐내며 추가점을 뽑아 결국 3대2로 승리했습니다. KT는 정규리그 막판부터 5위 결정전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잠실에서 이어지는 2차전에선 KT는 엄상백을, LG는 임찬규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국제대회 월드투어 부산 패들보드 오픈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 경기를 비롯해 아마추어와 U16, U14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틀 동안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제 대회 첫날에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들보드 체험과 패들보드 피트니스, 대회를 기념하는 드론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서 대체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는 낮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영남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 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중부 내륙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4도, 대전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은 한 주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